미국 해군의 현대 초대형 항공모함, 8만 톤 이상의 움직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이 놀라운 함선들 각각은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군사력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세계 어디에서나 위기가 발생하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초대형 항공모함은 1961년 4월 29일 미국에 투입된 USS 키티 호크 CB-63이었는데 이는 여전히 많은 수의 제2차 세계대전 시대 항공모함들이 함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의 초강력 무기들은 키티 호크의 절반 크기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얻은 힘겹게 쌓아올린 전투 경험이 초대형 항공모함의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키티 호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교훈을 흡수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직선형 목재 갑판의 시대로부터 세상이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후반기 동안에는 규모 면에서 적어도 1961년의 혁명적인 배에 직접적인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척의 항공모함이 잠시나마 운영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불운한 초대형 항공모함인 일본 제국 해군의 시나노의 배경, 개념, 그리고 최종 운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18년 11월 11일의) 휴전 이후 해군 계획자들은 전쟁이 고해상에서 한때 최고였던 전함이 더 이상 해상전쟁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함의 전투 기록을 연구하면 그들이 1914년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순양함과 특히 구축함과 같은 작은 선박들이 건설 비용의 일부만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동력이 부여된 고폭력 어뢰의 도입으로 인해 작은 구축함조차도 전함에 심각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무기와 함께 해상 전쟁의 두 가지 새로운 혁신이 바로 이 해상 거인들의 종말을 진정으로 예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째로, 잠수함은 전쟁 초기에 가장 큰 전함조차도 중립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대상 선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로, 전쟁 동안 항공기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가벼운 관찰 유형에서 큰 어뢰와 무거운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크면 더 좋다는 철학으로 약 80년 동안 전력 전함을 건설해온 오래된 사고방식을 단지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인 항공기와 잠수함에 직면한 해군 계획자들은 두 개의 별도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함의 화력과 방어력이 앞으로의 해군 충돌에서 그것을 최상위에 두게 할 것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함이 빠르게 구시대화되고 있다고 보고 그들이 소비하는 돈과 자원이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더 잘 투자될 것이라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22년 워싱턴 해군 조약이 후자 그룹에게 유리한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이 합의는 또 다른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는 전함의 수를 제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건조장에 보관된 많은 전함 선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많은 선체가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전함 중 무엇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비행기와 잠수함의 계속된 성장으로 전함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결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함을 지지하는 구식 경비병들은 간단히 제거하기에 너무 강력했습니다. 대전에서 탄생한 대국 중에서도 이 논쟁에서 다소 면제된 것은 두 나라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혁명 이후에 자신이 차르 해군 시절에 다양한 구식 전함들로 이루어진 뒤죽박죽인 함대를 상속받게 된 소비에트 연합이었습니다. 국경의 넓이 때문에 새로운 소비에트 정권이 거의 완전히 육전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드 아미는 항상 우선시되었고, 소비에트 해군은 강구트 클래스의 최근 완성된 사척을 제외하고 모든 전함을 폐기하였으며 이들마저도 대부분 방치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20세기 초부터 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던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 제국에서는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제국 해군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로 더욱 확장하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는 거의 확실히 오래된 유럽연합과 미국의 권력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힘을 쌓아온 일본은 주로 구축함과 순양함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표면 함대를 생산하였으며 전쟁 직후 시대에 새로운 전함을 진수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가토 클래스의 두 척의 함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국의 엔지니어들로부터 공식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일본은 중요한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만주국에서 점점 커져가는 충돌 중에 해상 전투 작전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장군과 같은 재능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해 일본은 194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함대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대규모의 육상 폭격기 부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기술과 운영 원칙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해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도자 중에는 미국이나 영국 해군에 어떤 전함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롭고 초현대적인 전함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여전히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 해군은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초대형 전함에 대한 23개의 별도의 제안을 연구한 후 최종 구성에 결정하고 절대 비밀의 베일 아래에서 즉시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전적으로 장전될 때 7만 1000톤에 달하는 이 전함은 이전의 나가토 클래스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일본은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전함을 4척 계획했고, 이는 전함에 장착된 가장 큰 18.1인치 주포 구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대포는 3240파운드의 고폭탄을 41km의 범위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초대형 전함은 계획되었습니다. 미국 전함의 크기가 파나마 공화국 운해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고의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본 초대형 전함에 심각하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미국 전함도 이 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동해안의 조선소나 기지에서 배치해야 한다면 남아메리카의 끝을 돌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일본 선박들은 마음대로 날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만족하지 않았고 이미 20인치 총을 갖춘 후속선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아이오와급 전함은 새로운 일본 선박의 크기의 2~3밖에 되지 않는 선체에 16인치 총 9개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인 야마토는 펄하버 공격 후 겨우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고 빠르게 야마모토 장군의 주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초대형 전함 무사시가 곧바로 따랐고 그들에게는 큰 기대가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뛰어난 선박들이 최고의 전함 타이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항공모함에게 밀려났습니다. 일본 비행기들은 펄하버에서 미국 함대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전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HMS 레펄스를 침몰시키며 일본 제국 해군에게 또 다른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1942년 5월 초 코랄해 전투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특정 전투에서 흥미로운 점은 양측의 배들이 서로를 본 적이 없으며 사용된 무기는 비행기로 배의 총은 방어용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이 세계의 제독들에게 마침내 인정받게 되자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4대 항공모함이 손실된 것은 도쿄의 태평양 정복 계획이 완전히 중단된 시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인들로부터 자부심과 명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전함들은 그다지 눈부시지 않은 전투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측 모두 전쟁 후반기에 미국 항공기에 의해 침몰할 때까지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함들이 20년 전에 사라졌다면 그들은 무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멀리서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갖춘 적에게 직면했을 때 이 칼을 휘두르는 오래된 사무라이와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4일 야마토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양에 따라 지어진 세 번째 전함 요코스카 해군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시나노라고 명명될 예정이었던 선체는 주 가판까지 건설되었습니다. 111번 선체로만 지정된 네 번째 선박의 작업도 시작되었지만 상당히 덜 진행된 단계였습니다. 그런 다음 펄하버 공격 직후에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몇 달 동안 이 두 대의 새로운 초대형 전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본의 제독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손실은 특히 일본 해군이 지금 자신들의 잃어버린 항공모함을 대체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전함을 건설하는 데 대한 반대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일본이 소유한 여러 민간 선박들이 빠르게 조선소에 들어가서 유인 항공모함으로 재건되었는데 이에는 전쟁이 시작될 때 일본에 갇혀있는 독일 여객선 SS 샤르노르스트도 포함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에게 이런 선박들은 종종 진정한 항공모함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갖추지 못하고 때로는 단순히 떠 있는 활주로일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일본 해군 지도부는 종종 이상하고 무척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며 이 급조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헤매는 것 같았고 이로 인해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었지만 거의 또는 전혀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요코스카에 위치한 세 번째 야마토급의 거대한 선체를 바라보며 이 선박을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 종이 위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론적으로 일본의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항공모함 상황을 크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 전체 길이에 걸쳐 설치된 비행 갑판과 항공기의 보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하부의 항공 갑판이 장착된 결과 이 항공모함은 수면선에서 840피트 약 256m로 뻗어나가 항공기 없이도 68,000톤을 이동시키며 최대 150대의 전투기와 어로의 폭격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지금까지 해상에 배치된 가장 큰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이는 미국 해군의 에식스 USS 에섹스 함대 항공모함의 2배 이상의 크기였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변환 작업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전함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많은 기계와 인프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제거해야만 시나노를 희망했던 초대형 항공모함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선박의 용도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 해군의 일부는 시나노를 운용 가능한 함대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원 항공모함으로 보았습니다. 이 새 개념에 따르면 시나노는 다른 항공모함에게 부유 보급선 역할을 하며 연료, 탄약, 예비 부품 등을 운반하게 됩니다. 전투 중에는 다른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이 초대형 항공모함 시나노에 착륙해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 후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합니다. 이것이 어떤 전투에서든 일본 전투기의 회전율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나노를 진정한 함대 항공모함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배의 낭비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나노는 상반된 진영 사이에 관료주의적인 다툼의 중심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원 항공모함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토론에서 이겼지만 미국의 비행기가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개조 작업은 느리고 힘들었습니다. 1944년 10월 8일에야 시나노가 출항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는 일본의 제독들이 미국과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그 선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1944년 6월 19일 필리핀 공화국 해전에서 두 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호위 항공모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시나노의 전함 선조 중 하나인 무사시가 미국의 작전부대 38의 항공기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배는 불행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발사식 도중에 선박은 독의 끝에서 바닷물을 막고 있는 방수 구조물 중 하나가 풀려나와 물이 쇄도하게 되면서 약간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모함이 앞으로 움직여 독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나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배는 거의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95인치의 방어를 갖춘 839피트 길이의 비행 갑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 항공모함처럼 시나노는 16개의 5인치 총 145개의 25mm 대공포 그리고 336개의 5인치 대공 로켓 발사기로 잘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작 후 이 항공모함은 약 40대 전투기의 공중전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2개의 수관 보일러에서 파생된 전력은 15만 마력을 발생시켜 항공모함의 최고 속도 28노트를 제공하는 4개의 거대한 프로펠러를 회전시켰습니다. 이는 그 크기의 항공모함에게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시나노가 제한적인 해상 시험을 시작하면서 요코스카 위를 비행하는 미국 정찰기의 탐지는 일본의 제독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 11월 19일 토시오 아베 대장의 지휘로 함대에 편입된 아베는 히로시마현 대한민국로 초대형 항공모함을 운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 지역이 미국 공습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이 명령에 반대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 미완성 안전 기능, 완벽히 훈련받지 못한 선원들 등으로 인해 그는 익숙한 독작업자들을 모집해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별 제독들은 미국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고 1944년 11월 29일 저녁에 항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미국 순찰기로부터 항공모함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선박 출발 시 전투기나 폭격기는 탑승하지 않았다. 대신에 시나노는 50대의 1인용 오카 카미카제 글라이드 폭탄과 6대의 신요 자살 보트를 실었는데 이들은 전선으로 배송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배달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것은 모두 최근의 전투에서 돌아온 세 척의 구축함이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아베는 항공모함 그룹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미국 잠수함 하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미국의 늑대 무리의 일부일 가능성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근처에 있는 것은 미국 잠수함 중 하나인 바로 USS 아처핏이었으며 이는 조셉 F. 사령관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엔라이트 선원들은 항공모함을 탱커로 착각한 채 표면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시도하는 동안 더 느린 잠수함은 추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엔라이트의 놀라움으로 타깃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속도를 늦추고 그의 잠수함이 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접근하면서만 그가 항공모함을 추적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은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잠수하여 공격을 시작한 후 300시간 동안 엔라이트는 목표가 동쪽으로 향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씩 315시간에 1,500톤의 잠수함에서 68,000톤의 항공모함을 향해 6개의 어뢰가 뱉어져 나갔고 대략 60초 후에 그중 4개가 목표를 찾았습니다. 항공모함의 후반부는 외부 폭발로 인해 파괴되었고 선체 옆으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엔라이트는 세 척의 구축함이 자신의 잠수함을 추적하겠지만 깊이 충전에도 불구하고 그와 선원들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시나노가 지그재그 패턴을 따른 이유는 아베가 해당 지역에 잠수함이 하나 이상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이동하면 공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잠수함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엔라이트 사령관이 따라잡고 그에게 간과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게 했습니다.
어뢰에 의해 끌려가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바에는 스타보드 쪽으로 약 10도 기울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손상 통제 절차가 배를 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엔진실에게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늑대 무리로부터의 두 번째 공격을 피하기 위해 18노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그가 항해 명령에 반대한 모든 이유들이 이제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홍수를 막았을 예정이었던 많은 방수문들이 공포에 질린 선원들에 의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단순히 요코스카를 떠나기 전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닷물은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문이 제대로 맞춰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곳조차도 모든 공간을 삼켰습니다. 손상된 파이프와 미방수 처리된 전선으로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어뢰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시나노에는 소방 장비가 있었으나 선원들은 그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선박의 일부 지역에서는 호스와 펌프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물통을 연결하여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물통을 전달하며 불을 끄려는 헛된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던 고위 장교들은 또한 공포에 질린 독 작업자들과 싸워야 했는데 이들은 강제로 선상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제는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지평선 위로 기어오르면서 아래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에이브에게 걸러져 올라왔고 그는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적고 너무 늦었고 그의 배가 핵으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좌측 엔진실을 반대로 조정하여 스타보드 쪽으로 기울기를 바로잡고 그 다음 구축함에 견인줄을 부착하여 상처 입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는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수시키는 것이 잠시 동안 작동했지만 그러다가 스타보드 쪽으로의 기울기가 그렇게 심해져서 침수를 균형 잡기 위해 좌측에서 사용되는 수입구 밸브가 물 밖으로 나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2,000톤의 구축함들이 강력한 배를 이동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라앉는 배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견인 케이블이 곧 끊어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반에 기울기가 30도에 도달하기 시작하자 아베는 결국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10시 18분에 그는 승무원에게 침몰하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포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관습대로 황제의 초상화와 이 아직도 매우 새로운 배에 새로운 깃발이 승무원에 의해 회수되었고 초상화는 하사관 야마기시의 등에 묶여 그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회수되었습니다. 그 직후 시나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오전 10시 55분에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1,435명의 장교, 선원, 그리고 민간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아베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시나노가 침몰했을 때 일본 함대에만 10일 동안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전쟁 중에 침몰한 가장 큰 항공모함이며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가장 큰 선박입니다. 시나노는 1961년에 미국 해군의 키티 호크가 출시될 때까지 거의 17년 동안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뵙겠습니다.